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국회에서 질문과 시간에 제약 없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간담회 현장 연결합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지금 보면 내가 봐도 이상하다면서도 당시 시점엔 제1저자 등의 판단 기준이 느슨했다며 당시 제도를 거론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자신은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의사협회는 조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의학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며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대구양 고등학교 강당에서 조회를 하던 중 정체불명의 악취가 발생해 학생 등 70여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을 장마로 제주 지역에 시간당 최고 86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집중호우가 이어진 뒤 주말에는 13호 태풍 링링이 서해로 북상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유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서 기자단 사이에서도 수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3시 반쯤부터 회견이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담회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잘 몰랐던 일이고 비판 여론은 수용하겠지만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모친과 배우자, 딸 등 가족은 증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미룰 순 없다고 버티며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즉각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최종 무산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취재진은 하루라도 준비 시간을 달라며 내일로 늦춰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도 수긍했지만 조 후보자가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도 사퇴할 의사가 없냐는 질문에는 지금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 후보자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 논문과 장학금 문제입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건 당시 제도가 좀 느슨했던 것 같고 교수의 재량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턴 자체도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일 뿐 자신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애초에 조치를 했을 것인데 못했다는 점에서 불찰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장학금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혜택받은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가정도 혜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딸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부인이 아닌 당시 담임교사가 만들었고 당시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강하게 권유하던 그 시기에 그 제도를 활용할 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교수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했고 논문을 제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시에 논문을 이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해당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속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교수들끼리의 인턴 품앗이 의혹이 불거졌지만 역시 부인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장학금이 왜 딸에게 주어졌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장학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해외로 나간 오촌 조카를 비롯한 펀드 관계자들이 하루빨리 귀국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줬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애초에 알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로 설계돼 모를 수밖에 없었다며 운용사 코링크란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불법이라면 왜 재산 신고를 했겠냐고 반문했지만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투자 약정하고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선뜻 투자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운용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전문가인 오촌 조카 얘기를 듣고 맡겼다면서도 정작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오촌 조카가 해외로 출국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하고 전화 연락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 조 후보자는 검찰 조사로 사실이 밝혀질 거라며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가 갑자기 요청한 것이고 준비한 해명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말의 사실 여부를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보도해드린 논문 문제, 조 후보자는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은 의료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국대 장모 교수는 하루빨리 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입니다.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고등학생도 2주 만에 쓸 수 있는 수준이고 해당 논문이 실린 병리학회의 학술지는 권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몇 분이면 끝날 통계 분석이 연구의 전부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익명의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조 후보자가 이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딸의 논문 의혹을 간접 해명한 셈입니다. 의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협은 또 이번 논문 사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농단이라며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하루빨리 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실은 대한병리학회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학회지를 폄하해가면서까지 방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소린가요? 병리학회는 소명 자료를 받은 뒤 논문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변경해 의협과 함께 장 교수의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대한청소년소아과 의사회도 후보자가 검증되지 않은 글로 딸의 입학 과정이 떳떳하다고 근거로 삼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는 작태라고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달 27일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료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가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7일 오후.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부정과 장학금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학교지표 자체의 내용 전체적으로 가져가신 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걸 가져갔다 그런 건 저희가 압수수색 대상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중앙부처 차원의 기획 단계 문건에 집중됐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가 가로등 자동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T에 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특혜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특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배경을 놓고 내사 과정에서 부산과 세종시의 스마트 시범도시 조성 관련 투자업체 특혜 정황을 이미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 운영사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의 와이파이 사업을 노리고 만들어졌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범여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 2명의 이름이 투자자 명단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가 투자를 위임한 컨소시엄 PNP+의 주주 명단입니다. 현직 민주당 중진의원 전 보좌관이었던 서모 씨와 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송모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서모 씨도 여당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링크 최대 주주였던 김모 씨는 최근 한국당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코링크 직원들이 중국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곧 된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이나 범여권 인사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김모 씨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직원들 사이에서 사장님으로 불렸고 최대 주주인 자신의 명의로 리스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부산대에서는 오늘 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동훈 기자, 부산 지금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집회가 열렸습니까? 네, 빗줄기 속에서도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200여 명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촛불 집회가 모두 끝났지만 학생들은 저녁 6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비 때문에 촛불을 켜지 못하자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하며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은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불공정한 입학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금도 납득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유급된 뒤에도 장학금을 6차례 연속으로 모두 1,200만 원을 지급한 노한중 당시 지도 교수와 대학 본부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부산대에서 학생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총학생회가 주도한 공식 촛불 집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조국 후보자 딸의 의혹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개최를 놓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모두 9,934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가운데 91.45%가 촛불 집회에 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아직도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나와 있죠. 벌써 6시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시작한 기자간담회는 6시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간담회장을 가득 메웠던 기자들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정도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야당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에 제가 야당이었으면 저를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약정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이 다르다면 이면 계약이라고 지적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말에 대해선 은 후보자가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 책임이란 취지로 답변했다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SNS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 시절 말들이 저를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도 SNS 활동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은 법무장관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제외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죽창가를 언급하며 반일 전선에 앞장섰던 조 후보자는 오후 기자간담회 때 일본 브랜드 펜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저녁 시간 후부터는 다른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신준명 기자였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가 여당인 민주당의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리를 빌려주고 또 대변인이 사회까지 보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야당은 조국 후보자가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미디어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청문회 대신 조국 후보자가 연 기자간담회를 국회 기습 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치에 대한 유린입니다. 대국민 사기 콘서트, 셀프 청문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반론권 차원에서 내일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불법 청문회를 연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셀프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역겨움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기자간담회는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다시 청문회 날짜를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장으로 빌려둔 장소를 조 후보자의 간담회장으로 제공했습니다. 사회를 본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을 끊으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학원 관계자란 분이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한 가지만 하시죠. 예, 나중에 한 가지. 청와대도 간담회 45분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측면 지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회견 도중에 자신의 딸이 과도한 취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참석 자격을 민주당에 등록된 기자들로 한정하는 바람에 일부 유튜버들이 쫓겨나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에 참석할 기자들을 민주당에 등록된 매체들로만 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유튜브 매체인 신의 한수 관계자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신의 한수 측이 거부하며 실랑이가 빚어졌습니다. 못 나가요 나. 납득할 만한 이유 대나가지.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조국 후보자는 때때로 준비한 자료까지 보여가며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모 여배우와 관련된 루머와 딸의 고급 승용차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상 그거 불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과도한 취재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엔 박주민, 이재정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회견을 지켜봤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간담회는 법이 정한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대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이어서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증인도 없고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형식이어서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의 박정훈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상당히 길게 지금 간담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일 이례적인데 어쨌든 결정적인 한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통상 청문회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나온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간담회는 결론적으로 의혹이 새롭게 규명된 것도 없었고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도 없었습니다. 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었는데요. 그렇죠. 먼저 사모펀드에 대해서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오촌 조카 이 사람을 조국 후보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조카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맡겼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까지 하면서 펀드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는 투자처는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예. 여기에 대한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의혹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자들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오늘 간담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그동안 취재를 쭉 해왔는데 사실상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근데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기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 답변하면 그만이고요. 또 거짓말을 해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와 달리 증인도 없어서 후보자 발언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후보자 답변 중에 딸이 장학금을 받은 걸 몰랐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렇죠. 한 학기에 400만 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을 텐데 그런 소식을 아버지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일방적인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식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늘 간담회는 조국 후보자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야 간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협상이 오전에 있었는데 이 협상이 무산된 직후에 민주당이 오후 3시에 간담회를 열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오늘 열기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청문 마감 시간 안에 간담회를 열자 이렇게 당의 의견을 냈고요. 민주당이 이걸 수용하면서 결국에 오늘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자당과 관련 있는 자당 소속의 인사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간담회를 주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입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존재 이유 중 하나겠죠. 예. 과거 보수 정부 때도 여당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엄호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나서서 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취지 자체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검증을 하기보다 후보자의 해명 기회를 줬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조국 후보자 스스로도 이게 이제 청문 절차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걸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와대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가 합의만 해준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청문 마감 시한이었던 2일까지 모든 걸 마무리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야가 또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현재로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초쯤에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결국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청문회가 완전히 무산되면 본인을 해명할 기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정훈 부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여권 내에서는 조국 지키기 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죠. 이 발언들을 들여다보면은 나도 당해봤는데라는 식으로 과거 자신들이 겪은 논란들에 빗대는 이른바 조국 미투가 이어집니다. 하나같이 지금 조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조 후보자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유도, 조롱도 허용된다는 생각을 SNS에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먼저 자기 경험 빗대기에 나선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조국 지명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장관 임명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제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지난달 29일 저도 그랬다며 이번 의혹들이 조 후보자 딸에게 부당한 게 맞다.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70년대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에 빗대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에 세우는 것에 반대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겪었던 논란에 비유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했죠.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 사냥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 저에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며 과거를 우리가 비판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 근거 없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문제는 언론이 허위사실인 그 주장 그대로를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본인은 2013년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라고 했었죠. 그해 민주당 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매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질의에서였습니다. 저희가 후보자와 배우자의 비행기 탑승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 이렇게 핑계나 변명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갈 법무부 장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가혹하리만큼 저희는 꼼꼼히 살펴야 할 책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분노해 촛불을 든 대학생들의 진정성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조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진영 인사들의 발언이 막중한 책임을 갖는 법무장관의 자질 검증을 방해하는 부당한 응원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정대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재벌을 비판하면서 대기업 사회이사를 지낸 건 위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 후보자의 결혼 여부와 출산, 그러니까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조언을 이어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의 연구 윤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야당은 재벌 개혁을 내세우는 조성욱 후보자가 정작 대기업 사회이사를 지냈던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회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한화에서 1억 7천만 원 받으시고 여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대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엄호했고 한화에서 발표한 경영 개선 계획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조 후보자도 하나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인 조 후보에게 출산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정가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구 윤리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최기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가 R&D 연구를 갖다가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연구윤리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에 시간당 86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호우는 이번 주 내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주말에는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 호남에 또 한 번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빗물이 쉴 새 없이 역류합니다. 도로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저게 지금 위에 우수관에서 지금 밭에 물 그런 게 다 섞여 내려오는 건데 저 철판이 들려본대요. 돌담길과 농로 곳곳에 거센 물살이 흐릅니다. 폭우에 당근 농사를 망친 주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시기도 놓치고 이제 일기가 물이 빠지면 약이나 치면서 어떻게 구제해봐야죠. 제주에는 오늘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86mm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송당읍에는 273mm, 구좌읍에는 239.5mm가 내렸습니다. 빗물에 자동차가 멈춰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주택 침수 등 비 피해 3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호우경보엔 해안. 저거 어제부터 막은 거라 저거는. 순식간에 아이고 절로 막 흙탕물 들어앉구나 해. 제주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120mm가 더 내립니다. 가을 태풍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토요일쯤 전남 서해안을 따라 한반도에 접근합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 씨가 들여온 마약은 얼마 전 SK와 현대그룹 3세들이 투약하다 적발된 변종 마약 고농축 액상 대마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29살 이모 씨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씨가 미국 LA에서 가져온 짐 속에서 전자담배용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여 개가 나왔습니다. 대마로 만든 초콜릿과 젤리도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자하고 똑같이 미국 갔다가 오시면서 그냥 자기 이제 짐에 가지고 오다가 이제 저희 세관에 이제 적발이 되신 거죠. 세관은 이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간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이 씨의 몸속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몰래 들여온 액상 대마는 지난 4월 SK와 현대그룹 창업주 3세들이 투약했다 적발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CJ 제일제당에 입사한 뒤 지금은 식품전략기획 담당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CJ그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장 발표를 미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구의 한 여고 강당에서 정체불명의 악취가 발생해 학생 등 70여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가 한 여고생을 부축해 구급차로 옮깁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쯤 대구의 한 여고 강당에 악취가 퍼졌습니다. 비눗방울 같은 냄새랑 플라스틱 타는 냄새 났고 코 좀 막고 있고 1, 2학년들은 계속 냄새 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강당에서는 당시 교장 이취임식이 열렸고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7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시간 뒤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17명으로 늘어나자 학교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반응이 이제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오늘 하루 학생 72명과 교사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당 지하 과학실과 인근 공장을 조사했지만 악취의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산업단지 옆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2017년 9월 말에도 수차례에 걸쳐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기숙사 학생들이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1년 가까이 조사를 했지만 결국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23차례에 걸쳐 학교 공기질을 검사했지만 검출된 가스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8자리를 쓰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7자리였죠.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자동 인식 카메라의 약 13% 정도는 이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불편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받아들고 바로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늘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등록하는 승용차는 모두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도로에 나서긴 불안합니다. 당연히 많은 곳에서 인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달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이나 방범 카메라 등 전국의 차량 인식 시스템 2만 2천여 개 가운데 13%는 아직도 8자리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공부문은 새 번호판 인식을 위한 업데이트가 대부분 끝났지만 민간의 경우 업데이트 진행률이 여전히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과 충남의 경우 민간 시설 업데이트율이 20%에 그쳐 추석 연휴 혼란도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도 10,000세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 병원, 유명 마트에서도 새 번호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1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출구마다 총 18개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관리소가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는 업데이트를 독려하는 한편 무인 인식 시스템에도 인력 배치를 통해 혼잡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6년 뒤인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국가, 그러니까 인구상으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37%가 65세 이상이 되고 또 20년 정도가 지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탑골공원. 이곳에선 70대도 노인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좀 노인층이라고 하면 한 70대가 넘어야. 10대도 아니야. 80대도 넘어야 노인이라고 그래. 올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 전 세계 201개국 가운데 52위입니다. 하지만 26년 뒤인 2045년엔 37%까지 늘어나 현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67년엔 인구 절반에 가까운 46.5%까지 높아져 2위권인 타이완이나 일본과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저조한 출산율입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 1명이 출산한 자녀의 수는 평균 1.11명, 세계 평균인 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5,170만 명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67년엔 3,900만 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는 자체는 그만큼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이 자체적으로 봐서는 이 기업이 도산되고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한박도라는 아주 작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분명히 NLL 이북, 즉 북한 땅이고 최근 북한이 여기에 군사시설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엄연히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등기부 등본상으로 우리 영토라고 하는데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예,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을 해 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광화문 서도면 말돌이산 97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한박도 주소인데요. 자, 부동산 정보 조회를 해 보면 공시지가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 제곱미터당 1,070원. 이게 섬 전체 면적을 고려하면 이 한박도는 약 2,1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섬 소유자는 산림청이고요. 자, 심지어 공시지가는 지난 1994년에 270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정부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매년 공시지가까지 올렸다면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데 북한이 여기에 군사시설을 짓는다고요? 예.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국방부는 처음부터 한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 이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가 됐는데 자, 그때 이미 한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한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섬 소유주인 산림청은 그렇다 치고 예. 매년 공시지가를 올려온 국토부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장과 국토부 장관은요, 이 국방부와 이 협의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국방부는 행정 주소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행정 주소를 수정하려면 이 국토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는 셈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없을 뿐더러요. 이 전례도 없고 관련법도 없습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결국 위에서 결정할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어떤 시설을 지었습니까? 자, 일단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 예? 왼쪽이 한박도 시설이고요. 이 오른쪽이 북한 해안포를 가까이 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사진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한박도에 북한이 해안포를 설치를 했다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이 강화도와 김포 그리고 영종도까지 위험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국방부는 단순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이 다른 화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와도 무관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까 조금 전 사진을 보니까 언제든지 해안포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같은데 국방부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콩 대학생에 이어 중고등학생들도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동맹 휴학에 나서는가 하면은 21개 업종의 직장인들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압의 수위를 높이자 시위도 더욱 과격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곤봉을 든 경찰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출근 시간 열차 운행 방해 시위를 벌이려 하자 막은 겁니다. 홍콩 전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10개 대학 학생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휴학을 선언했고 200여 개 중고교생 만여 명이 동맹 휴학을 했습니다.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등 중국을 향한 반감을 분출했습니다. 또 공항철도 역사시설을 부숴 33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달 5일 총파업 당시 224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점을 고려하면 오늘도 교통마비가 우려됩니다. 주말 시위에 최루탄 물대포를 동원하며 63명을 체포한 홍콩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here people commit crimes contrary the law, then action must be taken. That is our value.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위가 홍콩의 앞날을 막고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며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평생 1000곳 넘는 섬을 다니면서 어느덧 90살이 된 시인에게 바다는 집착을 비우는 곳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하지만 세속의 사람들에게 구차한 집착을 버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내가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넌 뒤 생각합니다. 뗏목에 들인 공이 아깝고 뗏목에게 진 빚이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고.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 사내의 생각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제자가 뗏목을 지고 가면 고통스러운 짐이 될 뿐이라고 하자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버릴 것은 일찌감치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조국 씨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도 20날을 넘겨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말과 실제 삶이 다른 그의 본 모습에 여론은 뒤집혔고 청년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임명을 밀어붙일 조짐이 감지되면서 범여권에서 일제히 조 후보자 감싸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조 후보의 위선적 언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아예 싸잡아서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시험 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 저는 거리에 내걸린 이 플래카드에 우리 젊은이들의 심정이 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관해 처음 낸 메시지에서 조 후보 딸의 입시 의혹을 거론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신발 신은 채 발을 긁는 경우라고 합니다. 저만 이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무엇을 성찰했는지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변명만 있었을 뿐 성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성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화라는 시 한 줄 붙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9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물러남의 미학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마에 태풍 소식까지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정체 전선이 좀 더 북상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까지 확대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돼 서울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300mm가 넘어 물폭탄 수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도 150mm가 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금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태풍 경로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 27도, 광주와 대구가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